제가 오늘 할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자꾸 쓰는 용어긴 합니다. 물론 뭐 사전적 의미도 있어요. 은퇴는. 그런 은퇴란 그럼 은퇴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우리가 집 하나 짓는데 그냥 뭐 마구잡이로 짓질 않잖아요. 설계도를 가지고 먼저 만들어 놓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집을 짓겠다. 방은 어떻게 배치하고 부엌은 어떻게 배치하고 가구는 어떻게 배치하겠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하겠다. 이런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집에. 우리의 은퇴도 설계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그 설계도에 의해서 은퇴를 이후에 차근차근 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계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은퇴 설계란 뭐냐? 근데 왜 필요하냐? 굳이 왜 필요한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럼 뭘 어떻게 준비하자는 얘기냐?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설계를 할 때 마지막으로 이런 것만은 꼭 한번 고려해보자. 이런 것만은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얘기까지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90분 정도 되는데 90분 앞에 뒤에 조금 이렇게 빼면 뭐 한 80분 정도 이미 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그러나 강사는 빨리 끝내주는 것이 제일 잘하는 강사이긴 합니다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뭐 관심 있는 얘기들 우리들의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고요. 근데 사실 이러한 생각은 이러한 강의는 또 이러한 계기는 우리가 젊은 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젊은 분들이 이런 자리에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은퇴에 접어들어서 10년, 20년이 지난 사람한테는 사실은 은퇴 설계가 어떤 거고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퇴 설계를 앞두고 있다면 아니 앞으로 먼 훗날에 은퇴해야 되는 그런 나이라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 사회가 노령화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지금이라도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은퇴 설계를 하기 전에 은퇴 설계가 뭐냐 하는 얘기를 하기 전에 내가 은퇴 후에 뭘 하고 싶은지부터 뭐 나중에 나옵니다만 버킷리스트 같은 것들을 작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뭘 하고 싶냐? 우리한테는 은퇴 이후의 삶이 우리 아버님 세대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은퇴하면 바로 그냥 저 세상으로 가는 그런 나이였잖아요. 그런 세상을 살았잖아요. 저희가 뭐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뭐 초창기 우리가 그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그때의 평균 연령이 40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평균 연령이 80이 넘잖아요. 어머님들은 82, 3세. 남자분들은 한 79세, 80세 다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100세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잖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기 싫어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은퇴 시대, 은퇴 설계가 필요하고 은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있기 때문에 은퇴를 설계해야 되고 은퇴를 생각해야 잘 은퇴 이후의 삶을 잘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뭐 시간도 그러면 은퇴를 할 때 우리가 사실은 은퇴 이런 설계를 하는 것은 말이 지금 이렇게 설계라는 걸로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하는 걸 뿐이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계획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뭐 나의 그 20대는 뭐 30대는 뭐 이런 나름의 계획을 갖고 살았고 조금 더 좁혀보면 공부할 때도 오늘은 어떤 공부를 몇 시까지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계획을 갖고 살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설계고 그런 것들이 계획이잖아요. 다른 얘기라면 은퇴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들 안에 내가 뭘 할 건가? 나는 뭘 하고 싶을까?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야 그런 계획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뭐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많은 시간들이 남잖아요. 은퇴 이후에. 그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건가?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하고 어떻게 내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어떻게 보낼 것이냐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 그렇죠. 그럼 그런 목표가 나와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 실행 계획이 나올 테니까요. 자리가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좀 이렇게 해주시고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론으로 말씀드렸던 게 내가 행복한 노후를 보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계획을 가지고 은퇴 설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실행해 나갈 때 조금 더 노후의 생활이 안정되고 행복할 수 있지 않느냐. 다시 이제 와서 은퇴 설계라는 걸 정의해보면 은퇴 후 생활비 규모를 예측하니 가장 경제적인 부분이 기본이 될 테니까요. 그 자금이 내가 죽을 때까지는 있어 줄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일상에서 내가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것이 은퇴 설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의하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은퇴 설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은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세 가지로 크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즘 보면은 신문이나 이런 기획기사나 이런 거 보면 거의 매일 또는 2, 3일에 한 번씩은 은퇴와 관련된, 노후와 관련된 이런 얘기, 기사가 나오죠. 그런 것들을 크게 분류해보면 사회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 구조, 가족 문화 이런 것들이 변했기 때문에 또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은퇴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뭐 항상 기사화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아는 얘기지만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 금융환경이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는 다르게 많이 변해 있습니다. 그 변화는 기점이 언제였냐면 아시다시피 IMF 이후였어요. IMF. 그 이전까지의 우리 경제는 성장 일로에 있었고 뭐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죠. 그런데 IMF라는 그 사망치를 한데 우리 경제가 얻어맞고 나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그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지금 이 이야기하고 연결된 건 금리 환경이에요. 지금 뭐 우리 연세에 오신 분들 다 그 나이대니까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저기 재형저축이라는 거 있잖아요. 재형저축. 재형저축의 금리가 초반에 얼마였는지 기억나세요? 33%대였어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고리죠. 지금 그걸 받을 수 있는 건 사기꾼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때의 금리 환경이 지금하고 어떻게 다르냐. 예를 들어 그때 33%대의 금리라면 1억을 저축을 해놓으면 33% 3,300만 원을 받았다는 1년에 1억만 가지면 그럼 10억이면은 3억 3천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기 때문에요. 금리가 그렇게 높았을 때는 사실은 별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적금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적금 금리 1.2% 2.5% 줍니다. 근데 그것도 2%대까지 가까워지면 아주 고마운 거예요. 이런 금리 환경. 다시 이야기하면 1억을 맡기면 1년 내내 한 200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 달에 얼마입니까? 뭐 15만 원대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15만 원 갖고 살 수 있나요? 옛날에 그 뭐 33%대는 한 달에 한 300 가까이 받으면 꼭 살 수 있었잖아요. 1억이라는 돈이 참 컸었는데 지금은 금리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은퇴 설계하는데 결정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뭐 한 2, 3억 이렇게 정년 퇴임할 때 퇴직금으로 받아 타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예전처럼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금리 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근로 환경을 보면 예전에는 뭐 일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일자리를 찾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IMF 이후에 우리 사회 환경은 50대 초반까지만 직장을 다닐 수 있어도 오래 다녔다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부러워했던 것이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직장들이 가장 부러운 직장이 됐죠. 대표적으로 철밥통이라고 표현되는 공무원들, 공기관 이런 데가 이제 근로 환경에서 뭐 다른 봉급이 많아서라는 개념이 아니라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보장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실제 은퇴라고 하는 것이 뭐 여기에 그 도표로 보면 뭐 실제 은퇴가 한국이 높게 나오죠. 근데 저건 뭐냐면 저에서 은퇴는 돈벌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은퇴입니다. 우리 사전적 의미의 은퇴는 직장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다른 뭐 부업이라도 하거나 또는 뭐 다른 알바라도 해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은퇴라고 보는 거예요. 은퇴 그런 돈벌이를 할 수 있는 불안정한 직장인으로서 또는 불안정한 그 돈벌이의 자리로서 오랫동안 하는 것이 우리나라예요. 저 이야기를 다시 뒤집어 이야기하면 내 노후는 내가 정말 고생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살아지는 게 우리나라 은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 사회의 은퇴 환경은 과거하고 많이 변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많은 이제 뭐 조금 오래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희망 은퇴가 우리한테 직접 물어보면 은퇴를 언제 하고 싶습니까? 했을 때 대부분은 60세 이상까지 한 뭐 요즘은 저 같은 경우에도 물어보면 한 65세 정도까지는 일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65세냐면 뭐 물어보면 뭐 특별할 건 없는데 일단 최소한의 그 보장된 뭐 국민연금이라도 좀 받아야 돼. 제 나이는 지금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국민연금이 제 삶을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소득이라도 있는 나이가 그때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60대 이상을 하지만 우리나라 실제 은퇴 연령은 55세에서 59세까지 32%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도 보면 50에서 55세 26% 거의 50대 초반이라는 얘기예요. 뭐 우리가 원하는 60세 이상은 10%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 뭐 가족이나 친구들 또 옆에서 보시는 분들이 언제 은퇴하는지 그 은퇴라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돈벌이를 하는 나이가 언제까지인지 그때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것에 대한 그 이해가 되실 거예요. 원하는 나이는 65세 뭐 이런 정도 되는데 실제 은퇴 연령은 한 50대 초반이면 10년에서 15년의 갭이 생겨버린다는 얘기죠. 10년에 15년의 갭이 생긴다는 얘기는 무슨냐면 소득이 그 기간에는 단절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소득이 단절이 되면 내 생활 삶이 핍박해지고 궁핍해진다는 얘기고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은퇴하고 관련된 얘기 이전에 사회 문제로서의 고령화는 사실 은퇴보다 더 심각합니다. 고령화, 인구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하도 많이 언급이 되고 하도 많이 회자되다 보니까 이게 대한 심각성이 사실 이제는 없습니다. 또 저 이야기야, 또 저 이야기야 이럴 수 있는데 이게 그야말로 모든 문제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 모든 그 경제활동이나 우리 은퇴 이후의 삶에 관련해서 또 사회 그 경제 구조에서 인구 문제가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 사회가 경제 쪽으로서는 일본을 따라가고 있어요. 일본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습 효과입니다. 학습 효과라는 건 좋은 효과도 있고 나쁜 효과도 있는데 좋은 효과면은 그걸 계속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나쁜 효과는 그걸 안 받아들이고 개선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일본의 나쁜 것들이 전부 우리한테도 그대로 지금 이전이 되고 있고 그대로 학습되고 있어요. 이 인구 문제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일본은 95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그 최근 뭐 지금 조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극우적인 골 때리는 사람이 수상이 됐던 것 사실은 경제 문제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이전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것이 인구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95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 것은 15세부터 65세 정도 나이를 이야기해요. 그 가능 인구가 그 이전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한 75% 이렇게 하다가 60%대까지 떨어졌어요. 인구 전체 중에서. 자, 인구가 노령화되면 저도 일본을 가끔 갑니다만 일본에 가서 보면 젊은 사람들 어디 갔냐 안 보이고 우리 어르신들만 보여요. 어르신들이 보이는데 여유는 있습니다. 걸음걸이도 느리시고 얼굴에는 별 어떤 그 표정이 없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 없이 편하게 볼 수는 있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 노인들만 보인다는 얘기. 노인들만 보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보면 이 노령화가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냐면 다 아시잖아요. 노령화가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돈이 있어도 돈 씁니까? 돈이 있어도 돈을 제대로 소비를 안 해줘요. 우리 현대 사회는 대량 소비와 대량 공급 사회입니다. 돈이 그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노후가 어느 정도 잘 보장이 돼 있고 준비가 돼 있는 사회거든요. 선진국이다 보니까. 근데 그분들이 설령 돈이 있다고 안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비, 경제의 가장 두 축인 소비와 생산 측면에서 생산은 기술 발전하니까 막 늘어나죠. 대량 공급이 가능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것들을 뒷받침해 줘야 될 소비는 이 노래가 되면서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단절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소비가 무너지면 공급이 넘쳐나고 공급이 넘쳐나면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생기고 그러면 경제 활력은 점점 더 떨어지는 거죠. 사회가. 그럼 사회가 이게 활기도 없고 어떤 경제적으로 계속 마이너스 성장, 일본도 사실 마이너스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갖고 가는 거예요. 20년 정도의 시절도. 현재 우리나라는 나중에 통계적으로 나올 때 보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한 2년 전부터 한 20년 후에는 우리 사회가 아까 얘기한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이 60%대로 일본 수준으로 일본의 한 95년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 떨어지면 생산력도 떨어지지만 소비가 진작이 안 되고 소비가 진작이 안 되면 생산에 과잉 생산이 돼가지고 디플레이션이 나오고 디플레이션이 나오면 더욱더 경제는 불확실해지고 점점 더 침체되고 이런 악순환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의 가장 기본이 인구 구조의 변화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장수가 축복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이라면 이 인구 구조에서 보면 그렇게 축복일 수는 없어요. 어르신들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은 200만이 줄어들 때 그 숫자가 어른들은 700만이 늘어나는 그런 시대라면 이게 경제 구조가 심지어는 아이들 기저귀보다 어르신들의 기저귀가 이제 더 소비가 많아지는 그런 사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 구조는 상당히 경제에 문제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불행하게 뭐든지 빠른 게 아니라 상당히 빨라서 좋은 면이 너무 많은 나라인데 불행하게도 이 부분은 빨라서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도 제일 빠릅니다. 고령화 사회가 여기에 표로 보시면 초고령화라고 그러고 이제 65세 이상 비중이 7%냐 14%냐 20%냐를 가지고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세 단계로 넘어가는 어르신들이 많아지는 과정이 프랑스 같은 데는 154년이 걸린 걸 우리나라 26년에 해냅니다. 정말 빠르게 해내고 있어요. 이처럼 일본만 해도 36년 걸리는 걸 우리는 26년에 해내고 있어요. 이처럼 빨라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는 후유증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제에 불확실성 내지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훨씬 더 데미지가 크게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문제가 많아집니다.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되면 우리의 한번 가족 관계를 한번 볼까요? 저만 할 때도 저의 부모님은 제가 부양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컸습니다.
우리 아들이나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 관심은 없는데 제 생각은 저는 내 노후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처럼 변하는 거죠. 통계적으로도 나옵니다. 2002년에 가족이 부모를 나이 든 어르신을 공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거의 뭐 70% 훨씬 넘었는데 14년은 30%대로 툭 떨어졌어요. 저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죠. 자식 세대는 부모를 공양할 능력이 없습니다.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결과로 노인인 부모 세대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근데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될 나이가 과거에는 한 5년, 10년이었어요. 지금은 40년입니다.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40년 가까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죽을 날짜를 정해놓고 삽니다. 2050년 12월 25일 날 죽기로 했어요. 그 나이가 정확히 50살입니다. 50살. 아니 90살. 정말 난 더 살기도 싫고. 근데 억지로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억지로 살아야 된다면 정말 불행한 일이잖아요. 억지로 산다는 거. 저는 이 직장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힘들게 산다는 건 뭐냐면 아파가지고. 아파서 돈이 있으신 분들은 간병인도 구하고 그래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데 그나마 좀 낫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아파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 여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데 조금 더 연세 많으신 데 가면 빨리 죽기를 원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다 거짓이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한 60%는 진심이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좀 촉박해서 나중에는 막 넘어가게 되는데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요. 자리가 조금 많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번은 오셔야 되거든요. 3번은. 그때마다 또 저희들이 적은 예산이지만 정성껏 마련한 선물도 있으니까 꼭 오셔가지고 수료를 해주십시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는 파산이라고 여기다 써놨는데 파산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불행입니다. 불행. 제가 젊었을 때 이런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 저는 취미가 또 인생의 목표가 150개국 이상의 나라를 내가 내 발로 여행하는 거다 하는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한 95개국 정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은 뭐였냐면 좀 힘 있을 때 건강할 때 뭐 열심히 살고 나중에 늙어서 뭐 돈 없다고 힘들어지면 그냥 대충 살다가 죽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내 노후를 상당히 어렵게 할 수도 있다. 그때 조금 더 모았을걸. 저는 그 금리 33%일 때 저는 적금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아버지가 적금인 줄 알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힘들면 아버지가 알아서, 내가 달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알아서 주시더라고요. 여기 어르신들 애들이 이야기 하기 전에 더 감사를 받으려면 애들 이야기 하기 전에 돈을 주세요. 그럼 더 고마워할 거예요. 근데 그게 저를 망친 것 같아요. 망쳤다는 것은 조금 과장될 수도 있는데 젊었을 때 모으지 않고 노후를 생각하지 않고 노후를 간과하고 살았던 것이 지금 와가지고는 그렇게 썩 바람직한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요. 요즘도. 저도 이제 은퇴 한 3년 남았는데 저도 사실 이런 강의를 한다는 자격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또 오신 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나누고자 이런 강의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살았거든요. 노후의 파산은 불행이라는 얘기죠. 사실 젊은 애들이 고생하고 힘든 거 보면은 젊으니까 이렇게 또 봐지지만 어르신들, 노인들이
길거리에서나 힘들게 어디 다른 데서 공원에서 이렇게 힘들게 있으신 분들 보면 더 처량하고 안 돼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데로 가지 않으려고 지금 이런 강의도 듣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한번 이 시간들을 계기로 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일본 사례지만 자기의 남은 생이 내가 기대하는 것, 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다. 이 가정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실제 우리 현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노후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고 길어진다는 건 뭐냐면 돈 없이 길어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노후 상태는 어떠냐. 뭐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2014년도 기준으로 보면 나는 노후가 충분히 마련됐다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어르신 생각들이 불과 6%입니다. 6%. 제가 볼 때는 저 6%도 젊은 사람들이 자신 있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현실을 그냥 뭐 자신감으로 대답한 것 같고 절대 다수는 내가 미흡하거나 차질이 있을 것 같다. 모호하다 하는 답이었어요. 이게 여기 오신 분들은 근데 뭐 대부분 최소한 저축이나 투자를 하고 있고 준비를 충분히 해왔기 때문에 잘 돼 있다는 한 20% 내외의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어르신 다 잘 돼 있으시죠? 연금 수혜자니까. 그러니까. 제일 부러운 사람이 연금 수혜자예요. 나중에 얘기 나중에. 뭐 여담입니다만 제가 시골 아주 깡촌에서 살았는데 우리 동네 그 조그만 마을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 제 친구 중에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도 제일 그러면은 나아야 되잖아요. 지금 제 시골 친구 중에 가장 노후가 잘 돼 있다고 생각되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냐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에서 구급공무원으로 그 당시에 취업을 해갖고 그 구급공무원으로 있으면서 그 옆자리 구급공무원 아가씨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둘이 다 공무원이 줄고 한 명은 동장하고 있고 한 명은 지금 뭐 그 옆에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그 친구가 최고예요. 그 친구만큼 노후가 잘 되어 있는 사람. 왜 그러냐? 두 분의 공무원 연금이면 제가 생각하는 그 노후는 충분히 하고도 남죠. 이게 뭐 그리고 제가 여행을 하다 보면 가장 부담 없이 여행을 다니신 분들이 교직에 계셨던 부부 교사들 이분들이 가장 부담 없이 여행을 오시더라고요. 그 연금이 군인연금 받으신 분도 있잖아요. 군인연금은 뭐 제일 좋습니다만 부부가 군인연금을 같이 받기는 어려우니까. 근데 한 분이라도 충분하더라고요. 군인연금은. 아무튼 뭐 이렇게 우리 사회가 지금 노후 준비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연금이라고 하는 공적연금이 우리나라에 뭐 지금 이야기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득 대체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내가 과거에 마지막에 그 연금을 타기 직전에 직장생활 할 때 뭐 100이라는 숫자를 받았으면 연금이 그럼 그 뒤로는 얼마 정도를 받고 있느냐 하는 이제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마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뭐 42%라고 하는데 저 42% 제가 볼 때는 좀 많은 것 같고 더 문제는 저런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이 절대 소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연금 자체도 없고 그럼 뭐 뭘 갖고 사냐? 금리도 낮고 뭐 나중에 이야기 나올 수 있는데 뭐 돈 나올 때가 많지가 않잖아요.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이 절대 다수. 그래서 이제 참 어려운 상황에 우리 사회가 노후를 준비해 오고 있고 또 노후 준비가 덜 돼 있는데 사실은 노후는 꼭 돈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 보면 노년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뭐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 5F라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 중에 이어담식으로 보면 질문을 이런 설문을 해보면 남성들은 이게 되나 모르겠네. 뭐 그냥 뭐 노후에 남성분들한테
당신한테 노후에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아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배우자가 필요하다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집사람이 필요하다. 처가 필요하다. 용어는 다르지만 전부 마누라 한 명한테 이렇게 내가 필요하다는. 사실 남자가 그렇게 되기 쉽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노후에 어르신들의 변화하는 남자들의 변화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마누라 시장 가는데 따라가기, 마누라 전화 엿듣기, 뭐 이런 것들이에요. 남자들이 변화는. 근데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죠. 우리 어머니 웃으시네. 제일 싫어하지. 그런 남자 싫죠. 근데 현실에 그걸 받아들이세요. 좀 불쌍히 여기시고. 저만 해도 벌써 마누라가 상대 안 해주려고. 근데 여자는 어떠냐? 여자는 남자하고 좀 다르게 다양한 걸 원합니다. 딸, 친구, 돈, 건강. 꼭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죠, 여자분들. 여자분들이 젊었을 때보다 전체적으로 보면 훨씬 더 남자들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현명해지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3시 20분까지인가요? 우리가 노후 설계니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활동에서 우리 삶이라는 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돈과 관련된 재무적인 부분, 그걸 돈하고 관련돼서 재무적인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머지 다른 부분은 비재무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것들을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사실은 이런 것들은 각자 나름일 것 같아요, 상황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현실적으로 그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니 돈하고 관련된 거죠, 돈. 근데 돈만이 전부냐? 건강. 돈이 아무리 많다 그래서 건강이 잃으면 뭐 모든 걸 잃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 정신적인 힘들어지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재미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내가 해야 될 일들, 취미생활이랄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곁들여서 친구, 가족, 이런 것들 모두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나의 노후 설계는 잘 준비됐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함께 의미 있게 사용할 친구가 없거나 그런 분야가 없거나 이런다면 힘들잖아요. 우리 뭐 그런 얘기, 그게 미덕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분들이 혼자 외롭게 어디 가서 꼭 그 뭐 짜장면 4,000원짜리 하는데 그런데 찾아다니면서 식사하시고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다른 의미 있는 일을 다른 데서 하신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몸에 뱉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노후 설계할 때는 이런 5가지 크게 분류해 놓은 이런 부분을 다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후 설계하실 때. 아, 난 돈하고 관련된 건 어떻게 하겠다. 취미하고 관련된 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이게 큰 카테고리거든요. 이 부분을 꼭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강의하는 내용들의 그 핵심은 돈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제가 여기서 원래 시간이 많으면 그 노래를 한 곡 하는 데인데 음향시설이 좀 안 좋아서 제가 노래는 참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게 어떤 거겠어요, 돈이. 내가 죽을 때 딱 영원히 남는 삶이 제일 좋다. 돈이 딱 영원이다. 내가 죽을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50년 12월 25일 날 제 모든 재산은 플러스 마이너스 딱 돼서 해가 꼭 제로예요.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될지 모르지만. 근데 위험스럽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살게 되면 마이너스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 표가, 이 B라는 표가 이제 딱 영원이 되는, 저게 가장 잘된 노후 설계예요. 근데 더 많이 부족하겠다면 제 밑에 줄 노후 자금이 고갈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진다. 또 제일 위에서는 뭐냐면 내가 죽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남았어. 그럼 억울하잖아요. 다 쓰고 가야 돼. 그런 측면보다도 내가 돈이 남을 정도로 나의 삶을 향유를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뭐 자식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그 어떤 법률스님, 그건 뭐 불교 신자는 아닙니다만 법률스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후에 잘 살려면, 행복하려면 몇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 그분이 이야기한 것 중에 제가 공감되는 부분은,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노후에 가장 조심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자식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자식만 조심해도 한 50%의 노후 설계는 어느 정도 돼요. 자식한테 두 가지죠. 자식한테 돈을 미리 다 줘가지고 불행해지지 마십시오. 지금 뭐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 계약서 없이 돈 다 증여해놓고 나중에 그 부양 안 한다 그래가지고 뭐 소송하고 좀 복이 사나운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도 주시겠다면 계약서를 잘 쓰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네가 어떠한 것들을 나한테 부양해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2번 집에 오는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갖고 계약서를 쓰고 증여하십시오. 뭐 그렇지 않아도 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자식의 모든 것들을 넘겨줬을 때 자식 옆에는 또 자식 아닌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도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돈을 갖고 있을 때 자식들이 나에 대한 태도와 내가 나의 돈이지만 다 줬을 때 나에 대한 태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저도 그렇게 되는 그런 우리 아버지가 돈을 갖고 계실 때는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 뵙고 마누라가 한 번이라도 더 갑시다 이랬던 것 같아요. 이제 줄 게 없다고 생각하니 마누라가 가자 그러면 짜증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님들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짜증을 혼자 가서 친구들하고 내시고 남편한테는 내지 마세요. 이런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일정하진 않지만 그 스님이 말씀하신 30%는 죽을 때까지 갖고서 있어라. 그래야 자식으로부터의 내 노후 위험을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다. 사실 제가 우리 주택연금 하잖아요. 우리 공사에서 주택연금 하고 나서 어디 이제 사후관리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씩 찾아뵙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 어르신 중에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가지고 너무 후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걸 봤어요. 주택연금만이라도 들어놓으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니까. 근데 주택연금에도 50%까지는 먼저 지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 50%를 지급받아가지고 자식 사업자금으로 줘가지고 그것마저 날리고 나서 이게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나도 힘들지만 그 망한 그 자식의 최소한의 생활도 내가 도와줄 수 없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 제가 종종 봤습니다. 자식으로부터의 노후 생활을 보호하려면 자식한테 적정 수준의 그 재산은 내가 다 주지 말고 내가 갖고 있어라. 자식 조심하셔야 돼요. 뭐 이야기가 좀 몇 번 흘렀습니다. 우리의 노후,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게 이제 계속 이야기되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 노후 설계가 어려운 부분이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재산은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보다도 훨씬 많게 부동산으로 갖고 있어요. 우리 열심히 살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았다가 좀 나이가 들어서 부모 부양까지 조금 더 들어가지고 자식들한테 올인, 남는 건 잘해야 집 하나 갖고 있는 게 보통입니다. 나의 남은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여기에 75%라고 해요. 75%. 나의 재산이 100원이라면 75원은 부동산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부동산에서 돈이 나올 수가 있나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만들어 놓은 제도가 국가에서 주택연금이라는 제도하고 농지연금이라는 제도예요.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현금은 계속 필요한데 우리의 재산 구조는 설령 재산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충분히 쓸 돈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이렇게 묶여 있다는 얘기. 이런 부분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자산이 일정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금융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전문가들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들은 연금화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연금화하는 것. 연금화가 왜 좋냐? 죽을 때까지 또는 어떤 일정 기간까지는 확실하게 그 돈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좋다는 겁니다. 금융자산을 연금화해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되는 건 상품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연금화하는 작업, 그래서 그 자금을 자식으로부터 투자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채 점검이라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부채를 내가 갖고 뭐 집을 살 때도 부채를 갖고 안고 살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부채를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그 고금리나 그 중에서도 고금리거나 이런 것들은 좀 바꿔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신용대출을 담보대출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연금을 통해서 연금화하는 과정에서 일시 출금을 해가지고 그걸 상환해 버린다. 이런 부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후 설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이제 좀 핵심적인 내용일 수는 있는데 돈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연금화하는 게 제일 좋죠. 국민연금 지금은 뭐 국민연금 갖고도 뭐 모든 것들 해결이 안 됩니다만 최저생활비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뭐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앞으로 그 뭐 어떤 연구기관에서 55년이면 고갈이 된다 그러더라고. 55년. 그런데 그 이전까지 뭐 고갈이 되면은 뭐 정부에서 어느 정도 뭐 또 법이니까 책임지겠지만 상황은 그렇다는 거예요. 고갈이 되는 그런 위험 상황으로 간다면 국민연금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줄일 수밖에 없어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60세부터 국민연금 받던 나이가 저렇게 뭐 나이가 저 같은 경우에 3년이 늦어져서 63세부터 받고 심지어는 65세부터 우리보다 후배들은 65세부터 받아야 되는 이렇게 후퇴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내몰려 있다. 우리 대표적인 우리나라 연금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별될 수 있어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퇴직연금, 퇴직금 일시금 수령해가지고 돈을 잘못 투자하거나 이렇게 한꺼번에 잘못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퇴직연금화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 뭐 젊었을 때부터 이제 개인연금 넣으신 분들 개인연금, 뭐 즉시연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자산 예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일시로 넣어놓고 연금으로 받는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우리가 자산의 구조가 대부분 75% 이상의 부동산에 묶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뭐 전문 용어로 유동화라 그러죠. 그것을 돈으로 매달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게 주택연금. 농지를 갖고 있으신 농업인들은 농지연금, 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하위 70%까지 지급하는 기초연금,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기초연금이야 뭐 전체적으로 해당되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이런 부분들은 뭐 친정 부모님들이나 뭐 또는 뭐 이렇게 시골에 계신 아버님이나 또는 혼자 사시는 뭐 도시에서 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노인 인구의 자살률이 전 세계 OECD 1위입니다. 제가 아직은 노인이라고, 우리나라 노인의 기준은 법상으로는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직 노인은 아닌데 이 은퇴에 이제 점점 내몰리다 보면서 상당히 가끔씩 우울할 때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들이 심화가 되면 자살로 연결되는 게 노인분들은 그럴 확률이 많잖아요. 고독사 문제, 자살률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려면 내 사회생활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고 가족이나 친구나 어떤 사회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유지가 돼야 돼. 젊었을 때부터 해왔던 것들 유지가 돼야 되는데 상당히 줄어들죠.
뭐 친구들 만나는 것도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43%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도 노후 설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게 통계와 이런 것들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은퇴한 남편 길들이기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뭐 저도 보니까 상당히 이해는 돼요. 이해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뭐 제 경우도 많고 설거지, 집안일 뭐 이런 것들 뭐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저는 좀 여기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각방 쓰기를 추천한다. 남편들이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은퇴 이후에 남편 길들이기 이런 내용 보면 좀 슬픈 일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남자 어르신들은 받아들여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뭐 이건 뭐 여담을 한번 봤고요.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나서 이후에 노인의 삶이 시간은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러한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거 보면 뭐 배우자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한 4시간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대부분이 TV를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 TV 볼 때 뭐 실제로 같이 있다는 느낌이 듭니까? 그렇다면은 별 의미가 없는 같이 보내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혼자 있다고 하는 것은 뭐 철학자들은 어떤 진리를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저같이 범부들은 외롭고 고독하고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노후의 그 은퇴 설계는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는 그 하나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나의 목표, 나의 삶이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할 필요가 있다. 여기 뭐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내가 꼭 은퇴 이후에 뭘 해보겠다. 아니면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뭘 해보고 싶다는 목록을 작성해 보는 거예요. 목록. 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개국 이상의 그 세계를 다른 나라를 여행하고 싶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버킷리스트의 주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예전에 그 우리 영화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영화가 나왔죠. 그 할아버지의 버킷리스트에는 뭐가 있냐면 세계 최고의 미녀와 그분의 연세가 막 70, 80대 가까이 됐던 분 같은데 세계 최고 미녀와 키스하는 거 이런 것도 버킷리스트에 들어있어요. 근데 들어있었는데 그게 다 실행이 되더라고요. 뭐 그렇게 그 영화 보신 분들 있을 때 세계 최고의 그 할아버지한테 세계 최고의 미녀는 누구였냐면 손녀였어요. 손녀딸.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손녀를 봐가지고 그 손녀 예쁜 손녀. 저도 늙어가나 봅니다. 얘들이 이뻐 보여요. 저는 늙어서 절대로 내 자식의 그 애들을 봐주면서 시간을 보내진 않겠다. 결심을 옛날부터 했는데 지금 벌써 애들이 이뻐집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내 결심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 해봅니다만 이런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해봐라. 우리 어르신의 버킷리스트를 지금 작성하는데 뭐가 제일 좋으신 게 있겠어요? 꼭 해보고 싶으신 거. 악기. 네? 악기 하는. 악기. 좋습니다. 저는 평생 악기를 잘 다루는 것이 소원인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시간이 좀 있어서 그 하모니카를 배우러 갔어요. 하모니카를 배우러 갔더니 하모니카 2개를 사라 그래서 2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만뒀습니다. 언젠가는 시작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악기를 잘 다루시는 분이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 못한 것들을 자식한테, 아들놈이 저는 하나인데 아들한테 이게 요구를 했더니 얘가 전혀 얘기를 받아들이질 않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 기타를 들고 아무도 없는 바닷가 가가지고 그 옆에 끝에 바위에 걸터 앉아서 내 님은 누구일까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였어요. 그 자식은 그런 기타를 좀 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악기를 다루면 생활이 풍부하잖아요. 삶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요즘 뭐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 가면 악기를 배우기 쉽게 또는 저렴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많더라고요. 제 친구도 지금 뭐 벌써 같이 시작한 하모니카 그 친구는 뭐 몇 곡을 혼자 그냥 지난번 여행 가서 그 외국인들이 있는 데서 하모니카를 한 곡 부르더라고요. 그 외국인들이 애가 그렇게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걔를 막 쳐다보더라고요.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런 자기가 자기 삶을 풍요롭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버킷리스트를 만드셔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문구가 이거 있습니다. 책 제목이 됐어요. 걸으면 죽고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건강하지 않고 어떤 것들 좋은 것들을 소비해도 행복하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여행 많이 하시잖아요. 여행 가서 배탈이 났다거나 감기에 걸려 몸이 피곤하다거나 그 여행지의 그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걸 향유를 못 하잖아요. 얼마 전에 저기 대마도를 친구들하고 우동반에서 갔는데 가면서 전부 멀미를 하더라고요. 크로기가 돼가지고 내리더라고요. 배에서. 그 다음에 풍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건강이 중요하다.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곧 돈하고 연결됩니다. 우리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삶이 자기가 평생 쓰는 의료비의 지출 부분에서 50% 이상이 됩니다. 내가 평생 100원의 의료비를 쓴다면 65세 이후에 쓰는 돈이 55원, 60원이 다 된다는 얘기. 평균적으로도.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이 곧 돈 버는 거다.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건강한다는 것은 돈을 버는 거다. 돈하고도 연결되어 있다. 말씀드리고요. 요즘은 뭐 그 실버 보험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조금만 아파도 보험 안 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보험회사에서도 워낙 어르신들의 그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상품화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아프시더라도 웬만하면 암보험이랄지 뭐 다른 뭐 실손보험이랄지 이런 것들이 조금 상품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자기가 가능한 만큼의 그 보험을 들을 필요가 있다. 자, 이제 그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노후 설계는 필요하다. 왜 필요한지 몇 가지 예를 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노후의 설계를 할 때 어떠한 것들을 좀 고려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할 때 이런 것들은 좀 꼭 제기했으면 좋겠다. 노후 설계는 연세가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됐든 지금 우리 어머님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저보다 어르신 한 30대로 보이시니까 또 계시는데 우리 동생분들은 지금 시작해야 돼. 지금 당장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할 게 없다? 아닙니다. 할 게 있습니다. 아까 전부를 다 하려고는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나의 상황하고 연결된 부분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돈하고 연결이 꼭 안 되더라도.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하자. 그리고 돈과 관련된 부분이나 건강이나 다 연계가 되어 있지만 은퇴라고 하는 부분을 최대한 늦춰야 됩니다.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아까 통계에서 조금 지난 통계지만 71세가 실질적 은퇴라고 얘기했잖아요. 돈을 버는 시기를 최대한 늦춰라. 돈을 안 벌고 있는 돈을 쓰려면 정말 돈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해보면. 돈을 벌면서 돈을 쓰면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은퇴 시기를 늦춰라. 그게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어떤 소일거리든 뭐가 됐든 간에 돈을 벌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것들을 활성화하는 이런 것까지. 건강도 챙길 뿐만 아니라 외로움이나 이런 어떤 정신적인 건강 문제까지도 그리고 또 생활비하고 연결된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감안했을 때 최대한 돈 버는 시기
돈 벌지 못하는 시기를 늦춰라.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자산들을 최대한 연금화해라. 이런 얘기들은 아까 얘기했던 뭐 국민연금은 뭐 그렇지만 우리가 연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예금을 연금화한달지 주택을 연금화한달지 농지를 연금화한달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연금화해라. 그래서 그 연금화한 것들은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 공사에서 하고 있는 게 주택연금인데 그 주택연금이 장점이 뭐냐면 죽을 때까지 준다는 얘기예요. 부부가. 그것은 정부에서 이 제도를 만들 때 이러한 시대 상황에 맞춰가지고 복지상품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일반 금융상품이 아니라 주택연금은 복지상품. 제가 이 강의에서 제가 이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까봐. 하여튼 연금화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산을 관리하실 때 자산을 계획하실 때 돈과 관련된 것들은 뭘 중요하냐면 계획을 세우실 때 칸막이를 쳐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칸막이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부분은 최대한 절제하시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이 100원이 있으면 이 돈을 의료비로 얼마, 자식 뭐 도와주는데 얼마, 무슨 뭐 하는데 얼마 이렇게 칸막이를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칸막이를 벗어나가지고 자식 유혹하거나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들을 가능하면 절제하시는 게 좋다고. 그 범위에서만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참 이게 안 되죠. 제가 이 훈련을 시키려고 제 자식놈한테 용돈을 줘봤더니 항상 마이너스고요. 항상 손을 벌리. 사실 저도 똑같았었고.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은퇴 시점이 오면 더욱더 필요한 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식이 힘들어질 때 부모 마음이 어떻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도와주고 이렇게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거기에 물리다 보면 나의 삶도 비참해질 뿐이지 불참일 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체적 어떤 기반이까지도 무너뜨리는 자식들이 뭐 힘들어지고 망하면 같이 모여가지고 밥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뭐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칸막이 돈의 칸막이를 좀 줘라. 그 얘들 결혼 비용도 뭐 2천만 원에 쓰기로 했으면 2천만 원 더 이상 안 쓰는 이런 식이라는 얘기예요. 자, 조금 얘기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은퇴 설계할 때 이것만은 꼭 하자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리 개명해 보면 정기적으로 돈이 나올 수 있는 소득원이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된다. 연금이 됐든 내 봉급이 됐든 뭐 하여튼 어떤 식이든 소득 확보가 돼야 된다. 내가 남한테 빌린 돈이나 은행에 대출을 받은 이런 것들에 대한 부채 관리는 반드시 빨리 마무리,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해야 된다 하는 부분. 자산, 뭐 아까 돈의 칸막이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자산의 배분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내 삶이 100세 정도까지는 갈 거라는 전제하에서 하셔야 돼요. 정말 운 없게 우리가 100세를 살 때가 있다니까. 살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니까.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때의 나의 삶은 이어진다는 게 별 의미가 없지만 이어진다는 의미가 없는 것은 떠나서 돈이 들어가는 수반된 문제니까 이 자산의 문제는 그런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이 좀 길다는 것들을 전제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은퇴 자산은 반드시 별도로 띄워놓고 생각하시라. 자식을 도와줄 거, 뭐 투자할 거 이런 것도 다 뭉뚱그려 놓으면 그게 잘 관리가 안 되는 별도 관리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교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10개 문항을 주고 뭐 매거진이라는 잡지에서 나온 건데 내가 몇 개에 해당되는지는 한번 집에 가서 심심하실 때 체크해 보세요. 체크해 가지고 그 다음 장에 5개 미만일 때
7개 이상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의 상황은 어떻다는 것이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은퇴 시기를 최대한 늦추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노인 일자리는 어떤 시기든 지금보다는 많아질 겁니다. 사실 계층 간의 그 분쟁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사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은 방법은 일할 수 있는 65세가 아니라 뭐 70세까지 이렇게 늘려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면 젊은 애들, 젊은 층의 그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일자리의 질도 낮아질 수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세대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 자식들한테 걱정할 것은 좀 미뤄두고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찾고 은퇴 시기를 그래서 은퇴 시기를 늦춰야 되는데 그 은퇴 시기를 늦출 수 있을 방법 중에 하나가 일자리를 찾는 것이 사실 요즘은 잘 돼 있습니다. 아직은 좀 자리 자체가 부족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하는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몇 개 제가 좀 예시를 들어놨어요.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뭐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 가보면 이런 일자리도 있고 뭐 심지어는 이런 복지관이나 이런 데 저는 복지관 이런 데를 자주 다니는데 그런 데 가보면 그 앞에 카페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이 나와서 바리스타 역할도 하시는 그런 일자리도 뭐 심지어는 그렇더라고요. 그런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해놨으니까요. 한번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그리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 구청이나 이런 데 가보면 또 하는 것들에 그 팜플렛이 붙어 있더라고요. 좀 부지런히 발로 뛰셔가지고 일자리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소일도 하면서 돈벌이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은퇴를 늦춰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얘기가 이제 마무리 돼가면서 제가 조금 은퇴 설계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좀 생각하기는 좀 싫지만 어떻게 잘 죽을 수 있느냐에 대한 웰다잉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잘 죽느냐는 나의 문제만이 아니고 내 자식들의 문제일 수 있고 내 가정의 평화일 수도 있고 사회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나의 문제하고 관련된 건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건강하게 내가 죽을 때까지 산다는 것은 나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나의 행복 문제만이 아니고 자식들. 우리 어르신들 가장 큰 부담,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죽을 때 좀 고통 없이 죽겠다 하는 그런 생각뿐만 아니라 자식한테 부담이 되고 싶지가 않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그 전에 누구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다 항상 걱정거리가 벽에 치하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게 걱정거리였어요. 다행히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걱정거리가 그 걱정거리가 우리 어머님만의 걱정거리는 아니잖아요. 저만의 걱정거리 아닐 거예요.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죽었을 때 뭐 연병 치료랄지 이런 것들 별로 안 하고 싶다. 아니면은 뭐 내가 나의 그 장기를 기증하고 싶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것도 정부에서 공기관에서 저걸 받고 있어요. 저런 것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카드도 주고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신 어르신들 같으면 자식들 장례식장에서 싸우게 하지 말고 미리 재산을 잘 정리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유언장을 작성한달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좀 아까 말씀드린 버킷리스트, 추억. 그 다음에 뭐 몇 가지들 다 나와 있죠. 그 중에 이제 또 마지막에 그 장래 계획 세우기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이 조금 너무 단순해질지 모르지만 이 결혼이랄지 장래랄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정말 간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식 결혼식 때도 제 바람 같아서는 저희 가족 단위로 했으면 좋겠고 장례식도 제 장례식 같으면 그냥 뭐 가족 단위로 해서 간략하게 했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나의 계획이 있다면 자식들한테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내 장래 계획은 어떻게 해달라 하는
뭐 또 그 실망이 문제가 아니고 이후에 뭐 화장이냐, 뭐 수목장이냐, 자연장 이런 것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적각 싸우는 사람 많잖아요. 큰아들은 매장하자, 작은 아들은 뭐 화장하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싸우는 데도 있더라고요. 사전에 저런 것까지도 웰다인. 웰다인이죠, 웰다인. 잘 죽는 방법도 이러한 준비 과정이 선행이 되면 웰다인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좀 다른 얘기도 주변 얘기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냥 교재 있는 내용 위주로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노령화로 이렇게 급속히 진행되면서 그 고생했던 세대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정말 전후 세대, 뭐 심지어는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를 거치고 산업화 시대라고 하는 일만 했던 시대를 거치고 조금 이제 좀 실만하니까 노후는 네가 책임지라는 이렇게 사회에 내몰리고, 우리의 이 어르신들의 세대는 참으로 힘든 세대였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얘기를 하면 참으로 위대한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좀 식상하긴 하지만 이러한 세대를 살아온 다른 세계 역사에 이런 사회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 자체를 그렇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외국에 나가서 보면 우리 사회의 그 과정, 산업화를 거쳐서 지금까지 6.25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산업화 거치고 민주화 거치고 지금 이렇게 살 때까지요. 이 과정을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곱씹어 보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노후가 정말 행복해야 돼요.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질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힘들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동화 중에, 우리 어르신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읽으셨을 거예요. 한 7장, 8장밖에 안 되는 동화인데, 저는 이 동화를 좋아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다 아시겠지만 내용이 이런 거죠. 한 소년과 나무의 관계를 동화화한 거죠. 소년이 살고 있는 곳에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소년은 그 나무 밑에서 어렸을 때 장난을 치고 재밌게 놀았어요. 뭐 열매도 따먹고 친구도 되고. 나이가 들면서 그 나무가 그렇게 어렸을 때 행복하게 해준 그 나무를 이 소년이 떠나죠. 이제 장성이 됐으니까. 뭐 밖에 나가면 자살과 같아서 멀리 가서 삽니다. 이 나무는 정말 아낌없이 줬는데, 왜를 이제 그 소년이 떠나고 혼자 있게 되죠. 어느 정도 이 소년이 이제 노년이 돼서 지치고 힘들어져서, 그 나무가 중간에 어떤 걸 하냐면, 이 나무를 가지고 이 소년이 장성이 되면서 배를 만들려고, 목을 만들려고 이 나무를 통째로 빕니다. 그래도 이 나무는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이 소년한테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통째로 비워져 가지고 나무 이렇게 뿌리만 남은 거예요. 뿌리 위에.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이 소년은 노인이 돼서 지치고 힘들어 가지고 그 무장한 모습으로 다시 그 나무 인대를 찾아옵니다. 그 나무는 그 뿌리만 남아있는, 그러니까 밑둥이 베진 그 나무는 그 노인이 된 소년의 의자가 돼줍니다. 의자가 돼주고 그 노인이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래도 이 나무는 그 의자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뵌 소년이지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나무와 소년의 관계에서 이 나무는 소년한테 자기의 모든 걸 내주면서 너무 행복해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 이 나무의 삶이 아니었나. 특히 지금 우리 아버지 세대, 또 우리가 지금 60세 이상의 세대는 이러한 삶을 사실은 살았어요. 그 나무 역할을 했습니다. 소년이 자기 자식이고 또는 부모고 이 사회고 이런 것들의 그 대신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모든 걸 내주는 삶, 열심히 산 삶. 그래서 지금 내가 조금 어려워도 그 보람 때문에 행복해야 하는 삶. 그렇다면 나의 삶은 행복해야 되는데 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불행하게도 사회도 자식도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마저도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마저 준비하는 것들의 계약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시 간략하게 몇 마디로 정리를 하면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정해보고 그 정해진 것들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설계를 하셔서 이 설계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 가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 사실 쉽지 않은 얘기지만 이러한 얘기들이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다면 내 자식한테 안내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내 옆에 친구한테도 조언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노령화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 문제는 어쩔 수 없는데 그 노령화를 통해서 그 사회가 암울해지는 게 아니라 그 노령화를 슬기롭게 극복해 가면서 노인들이 행복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사회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분 좀 이렇게 노력해 가다 보면 또 알고 실천해 가다 보면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